병원으로 오가는 동안 썼던 글이 있습니다. 글들이죠. 보아하니 아무래도 다음 책을 내지 못할 것 같아서 서둘러서 썼던 글이었습니다. 회복하고 나서 글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제일 불행하고 제일 아프고 그런 내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지웠습니다. 미련을 남기고 지우지 않으면 고쳐서 다음 책에 넣을 것 같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 내가 가장 행복하다는 말보다 더 큰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성은 삶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번 처음 다짐한 것처럼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그게 아예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어요.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폄훼하고 뒷말을 하고 진심을 곡해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죠. 내 삶이 밑바닥이면 솔직히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객관이란 단어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자, 그럴 때는 지금 당장 상황을 바꾸려고 무리수를 두지 말고 상황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따져볼 수 있고 불행을 동기로 만들어 보다 강하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밑바닥은 혼자 앓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버티세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우선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로하고 지켜줍시다. 6월 1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마야의 나를 외치다였습니다. 6월 첫날이에요. 반 갔어. 이럴 수가. 아무튼 날씨는 좋습니다. 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부터 SBS 러브 FM이 좀 바뀌었죠. 오늘 스튜디오 안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화사해졌어요. 아침 9시에는 이철희의 정치쇼, 또 12시 5분에는 이재익의 시사특공대라는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개편해서 선보이게 됐는데요. 앞서서 어떻게 정치쇼 좀 재밌게 들으셨나요? 앞에서 만났는데 기가 다 빨려가지고 누구한테 기가 이렇게 빨린 건지 너덜너덜해져서 걸어가시던데, 예, 조만간 신고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치쇼에 이어서 저희 허지웅쇼 그리고 시사특공대까지 다양한 색깔의 프로그램들이 쭉 포진돼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SBS 러브 FM 채널 고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지사항이 좀 많네요. 앞으로 여러분 러브 FM 채널 계속 사랑해 주시라고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허지웅쇼 인별그램, 인스타그램이죠. 인별그램 특급 이벤트, 이름하여 연기의 소문의 왕을 찾아라 인데요. 저희 허지웅쇼 인별그램 들어오시면은요, 연기의 소문의 왕을 찾아라 라고 써있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거기 댓글로 친구 태그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피라미드네요. 허지웅쇼를 연기해 주시고 널리 소문을 내주시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친구 소환을 가장 많이 하신 분에게 선물로 치킨 20마리를 쏘겠습니다. 이거 당첨되시면 저 한 마리만 주세요. 야, 이거 너무 부러운데? 치킨 20마리? 자, 일단 왕이 돼서 치킨 20마리를 사지 못하더라도 이외의 선물들이 또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인별그램 놀러 오셔서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문자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콜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클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 서식 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영화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 허남웅 영화평론가, 전지정 네 편 시점 듣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정 네 편 시점 오늘은 이준영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군제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공부해라, 공부해서 공무원 되라, 공무원 되면 차를 한 대 사줄게 라고 하셔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3개월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께서 차를 사주시긴 했는데 문제는 제 월급에서 매달 50만 원씩 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 이제 공무원 된 지 5개월째라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있는데 매달 50만 원은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요? 진짜 너무하신 아버지에게 저의 대변인으로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버지 그냥 차를 사주시지 마시지. 이거 매달 50만 원씩 언제까지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근데 이 준영님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뭔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만고불변의 중요한 어떤 그 지식을 아들에게 전수해주고자 하셨던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진짜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혹시 모르실 나이 어린 청취자분이 있으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뭐 사준다고 혹은 뭔가 나에게 잘해준다고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큰 후회예요. 홍성수님, 친구가 한 달 후에 돈을 갚는다고 돈을 빌려갔었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도 갚질 않네요. 대처가는 것 같고 친구가 기분 나빠할까봐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오늘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돈 빌려간 거 깜빡했어, 미안하다 라면서 돈을 갚았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 그대로 받는 건데도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빌릴 때는 급한데 빌리고 나서는 이제 좀 급하지 않아지는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하고. 이래서 저는 아예 그냥 동거래를 안 합니다. 친구 사이에는. 어찌됐든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못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축하드리고 앞으로는 어지간하면 그냥 동거래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친구 사이에 그냥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필요하면은. 어려운 문제죠. 0775님, 웅디 저 취업시험 15일 남았는데 이제 체력도 바닥이고 집중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런데 허징쇼 들을 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러니 더욱 라디오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일 이후에 기분 좋고 편하게 라디오 들으라고 저한테 빨리 공부하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시험 잘 치고 올게요. 그래요. 15일에 시험을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취업시험 잘 보시고 반드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까지 안 들으셔도 돼요. 듣지 말고 공부하세요. 전지정 네 편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남웅의 무법지대. 이때 뭔가 저의 울림통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영어. 저도 이렇게 손을 쫙 내미니까 뭔가 아이돌 그룹 된 것 같고 기분이 좋아요. 자, 오늘 무법지대 흥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정많은 평론가 허남웅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시나요? 저는 약간 못 받을 거를 이제 생각하고 빌려주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럼 저 오늘 돈 좀 빌려주세요. 소액으로 빌려, 소액으로. 네. 소액으로. 3만 원. 네, 아까 이렇게 그 사연 설명해 주시면서 그 아까 어떤 분께서 이렇게 돈을 친구분한테 빌려줬는데 받았는데 기분 좋다고 하셨는데 또 축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잘 됐네 생각했다가도 아니 원래 받을 돈인데 축하해야 되나? 못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진짜 친구 사이에
돈을 빌려주면은 못 받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30%인 것 같아요. 달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렇죠. 네. 그럼 오히려 친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예. 그것이 이제 소액 정도 되면 그냥 뭐 받을 생각을 좀 접고 이렇게 도와준다는 식으로 빌려줘야 될까요? 좀 하여간 애매한데 그 기한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기한을 둔다. 네, 기한을 두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갚아라. 그래 그러면 언제까지 줄 수 있어? 여기까지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는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을 일단 빌려주고 나면 언제까지 갚을 거니? 라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일단 톤이 달라지죠, 톤이. 언제까지 갚을 거니? 네. 그래서 기한을 이제 염두에 두고 빌려준 다음에 정말 못 받는구나. 그냥 진짜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좀 정신 건강에 네. 좋지 않나. 그렇죠. 애초에 빌려줄 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친구 사이도 좀 더 길게 유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터무니없이 큰 액수를 이렇게 빌려달라는 친구는 네. 제 생각엔 그냥 관계를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잘 안 들려. 전화기가 이상해. 알겠습니다. 오늘 무법지에서 만나볼 작품도 사실 네. 이 돈과 관련이 깊은 작품입니다. 네. 최동원 감독의 2004년작 범죄는 재구성. 네. 이건 뭐 청취자분들도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2004년에 이제 범죄의 재구성 딱 봤을 때 그 한국 영화계가 당시에 굉장히 좀 전성기였긴 하지만 이런 범죄 영화를 굉장히 흥미롭고 경쾌하게 만드는 영화들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항상 조폭이 나와가지고 다 그렇죠. 쓸어버리고 맞아요. 피와 칼이 난무하는 영화였죠. 마지막에는 꼭 누군가 이제 울고. 네. 맞아요. 꼭 그랬어만 했니? 이런 거 나오고. 맞아요. 근데 범죄의 재구성은 전혀 그런 요소 한 없이도 번도. 굉장히 경쾌하고 재밌고 거기다가 작품성도 좋고 그래서 이제 평이 되게 좋았고 특히 최동원 감독은요. 예, 범죄의 재구성을 시작으로 뭐 타짜, 전우치, 도둑들, 암살 흥행에 실패한 사례가 한 번도 없는 한국 영화계 가장 유일한 감독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복받은 거죠. 저는 사실 이 영화를 2004년도에 봤을 때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이게 우리나라 원작이 아닐 것이다. 그 그런 정도로 생각 하시는 생각을 분들 했어요.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심지어 이 감독이 각본까지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최동훈이라는 감독의 이름을 저는 기억했다가 계속 이야. 이번에 영화가 나오면 다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그 제작사에게 가져가서 보여주잖아요. 예. 딱 보는 순간 그 제작자가 이거 너무 먹물티가 난다. 먹물티가 네, 나요. 너무 지적으로 그렸다. 네, 그래서 이거는 취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세계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를 최동원 감독하고 연결을 해줬대. 그러면서 이제 최동원 감독이 항상 영화 보면 취재가 많이 바탕이 돼 있는데 그렇죠. 범죄 재구성 때도 읽고 완성한 다음에 취재를 통해서 강화하면서 지금의 형태로 나온 거거든요. 좋은 이야기에는 무조건 취재가 그렇죠. 탄탄한 취재가 기반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대사들이 많잖아요. 네. 청진기 대보면 시츄에이션이 딱 나와. 뭐 이런 것들도 네. 감독이 뭐 취재를 하거나 술 마시러 갔을 때 옆 테이블에서 막 좋은 대사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딱 가서 화장실 가서 메모지에 메모한대요. 맞아요. 주옥 같은 대사가 정말 많았어요. 맞아요. 대사도 좋거니와 이 영화는 정말 캐스팅 디렉터가 정말 큰일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출연진이 뭐 화려한 것도 화려한 겁니다만은 뭐 최정상급을 전부 다 캐스팅했다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당시 기준으로는. 맞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합이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캐스팅을 했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이분은 중매 사이트를 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도로. 네, 너무 잘 캐스팅을 했어요. 뭐 박신양 배우가 이제 1인 2역을 했고 또 염정아 배우, 뭐 백윤식 배우, 박원상 배우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박신양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최동훈 감독하고 초반에 좀 티격태격하는 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견도 있고 맞아. 하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면 바깥에서는 아니 그래도 배우가 감독 말 좀 따라주는 게 좋지 않아라고 하는데 최동훈 감독은 그런 게 훨씬 좋대요. 정말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이제 자기가 쓴 이야기도 다시 좀 살펴볼 수 있고 해가지고 그래요. 네. 감독님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박신양 씨와 한번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그 얘기는 역시- 조금 유명하더라고요. 첫 영화 때 힘들었다. 하냐. 그렇구나. 근데 인터뷰 보면 그런데 또 마지막에 박신양 배우님이 최성원 감독의 영화 찍고 나서 이 영화는 정말 특별한 영화가 될 것 같다라고 덕담도 해줬다고 하는 영리한 배우니까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래요. 또 하나 김윤석 배우가 저 너무 좋았어요. 범죄의 재구성에서는 조연급이긴 조연급이었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지만 그 다음 작품부터 정말 이 최동원 감독의 영화에는 탑으로 빠지면 좀 나오죠. 섭섭한 네. 그런 배우가 됐잖아요. 그것도 흥미롭습니다. 이때 정말 다시 보니까 사실은 김윤석 배우가 보이는 거예요. 그전엔 처음에 볼 땐 몰랐지만. 그렇죠. 근데 보는데 와, 저 사람은 저 인물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죠. 네. 와, 정말 그 인물이 바로 예. 김윤석 배우였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쁜 영화의 송강호 씨처럼. 저분은 절대 배우일 리 없다. 맞아, 저 인물이다. 예, 그냥 저기 쓰레기통 앞에 서 있는 분을 쓰레기통 앞에서 담배 피고 계시는 분을 그냥 찍은 거다. 네. 뭐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최동원 감독도 범죄의 재구성에서 김윤석 배우 예. 형사 이제 역인데 딱 그때 보고 저 사람은 연기가 정말 좋다. 네. 다음 영화에도 캐스팅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인연이 계속 이어진 경우죠. 그러니까 눈 밝은 감독들은 이 연기자의 그 짧은 순간도 다 캐치를 해내는 거죠. 청진기대 보니까 진단 딱 나온다라는 네. 대사 유명하기도 한데 이 백윤식 씨 대사 이거를 최동원 감독이 생각을 해내신 거라고. 그렇죠. 어. 네.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술집 아까 제가 술집 얘기해드렸잖아요. 네. 예.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음. 옆 테이블에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청진기 대부분 딱 시츄에이션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순간 그냥 어떤 시민이 네. 시민 테이블에 A가 있던 분이 네. 이야. 최동원 감독이 그 지인들하고 얘기하다가 잠깐만 나 볼일 좀 보고 올게 라고 하고서 메모지에 이제 적었던 거거든요. 네. 진짜 보면은 그냥 우리 일상 생활에서 말씀을 되게 특이하게 좋게 얘기하면 개성 있게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적어도 네. 되게 좋은 캐릭터 그쵸.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영화에서 그 박신양 배우가 염정한테 이제 운동하는데 그 운동할 때는 호흡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습습 후후. 맞아. 그런데 그게 너무 명대사다. 네. 그런 명대사만으로 이제 이 영화의 줄거리가 이뤄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영화 같은 경우도 줄거리도 복잡할 수 있는데 실은 딱 한 단어로 정리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거죠? 한국은행에서 돈 훔치기. 네. 줄거리 소개 끝. 네, 그렇게 되는데 예.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에서 50억을 사기치기 위해서 이제 5명의 꾼들이 모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항상 이런 사기들은 내부에 뭔가 분열이 있잖아요. 늘 그렇죠. 네, 그렇죠. 알고 봤더니 박신양 배우가 연기한 최창혁이라는 인물의 사연이 뒤에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줄거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 이렇게 파티를 모으는 그러니까 이 파티원? 멤버를 모으는 이야기들을 너무 좋아해요. 네.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 뭐 이를테면 뭐 수호지 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일단 이야기가 진행되려면 멤버를 모아야 돼. 맞아요. 이 모으는 과정이 전 늘 즐겁고 가장 재밌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렇죠. 최동원 감독만의 어떤 인장이랄까? 이게 사람 모으는 과정이 너무 재밌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자, 영화 타짜 OST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한대수의 불나비 듣고 와서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오늘은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범죄의 재구성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뭐 유인숙님, 구성이 탄탄하고 군더더기 없는 영화였죠. 오션스 11은 상대도 안 돼요. 1039님, 2004년에 만들어진 영화가 이 정도라니 역시 시대를 앞서 나갔던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영화가 제목부터 범죄의 재구성이라서 네. 네. 오늘 뭐 변호사님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자, 법률적인 쟁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요. 한국은행을 털어라. 영락 없는 사기죄. 네, 극중 박신양 배우가 네. 사기죄로 한번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한국은행을 어떻게 털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나까지 포함해서 5명이 필요하다 해서 인물들을 모으죠. 네. 멤버를. 근데 왜 강도가 아니라 사기죄지 이게? 이거는 예.
한국은행에 예, 예, 이제 예. 가서 우리가 은행인 것처럼 은행원인 것처럼 해요. 그래서 그 수표를 당좌 수표를 제시하고 현금을 갖고 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기죄예요. 아, 그러면 그렇죠. 사기예요? 그렇죠. 이거는 아. 이제 그 사람들 속여가지고 돈을 받는 거니까 어? 사기죄죠. 근데 이러면은 네. 형량이 강도로 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나요? 특경 사기가 있어요. 특경 사기. 특경 그렇죠. 사기. 네, 특수경제. 특경 사기. 예, 그렇죠. 이거는 지금 50억이기 때문에 특경 사기가 되기 때문에 세요. 근데 문제는 강도도 한번 중간에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거를 당좌수표 이거를 뭐 현물로 일단은 마련하기 위해서 한번 다른 은행을 터는 것처럼 신용을 했다가 네. 사실은 그때 털지를 않고 안 털고 그냥 나갔다가 다시 그쵸. 이제 강도인 것처럼 들어가서 그렇죠? 그쵸. 영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네요. 아니요. 근데 이제 그 은행에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5억짜리 수표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위조로 또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 영화는 기억이 문제판이기 가물가물해.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그렇죠. 사기죄는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쉬운 건데 요즘 포털에 사기죄 이렇게 치면은 사기죄를 포털에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션스 뭔가요? 11인가요? 아닙니다. 접시인가요? 아닙니다. 조영남 씨 그림 대작. 아, 정말 네. 바로 조영남 씨가 나와요. 조영남 씨 그림 대작 사기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이것이 28일 날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까지 했어요. 사기죄냐 아니냐. 1심에서는 이 그림에 대해서 조영남 씨가 거의 그리지 않고 뭐 90%를 그 대작 작가가 그렸고 조영남 씨는 거의 본인의 이름과 예. 바탕화면 정도 칠한 거는 조영남 씨 그림이 아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렸다고 해서 판매한 거는 이건 사기죄다라고 해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다. 네. 이게 무죄가 나오니까 근데 대법원에 올라가니까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는 공개 변론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제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검찰 의견과 같이 이거는 이 대작이라는 것이 미술계의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영남 씨 측 변호인은 이거는 현대 미술에 대한 무지다. 현대 미술이라는 거는 누가 그렸는지 상관이 없다. 특히 이 소재가 화투기 때문에 화투를 소재로 이거를 누가 그렸다는 건 중요하지 않고 조영남 씨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면 이건 조영남 씨 작품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판결이 나온 건 아니죠. 판결이 나온 건 아니라서 이 사회적인 가치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현대 미술은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팝아트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네. 앤디 워홀이 대표적일 텐데 네, 그렇죠. 앤디 워홀이 지금 이야기하는 조영남 씨 측 변호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앤디 워홀은 이거를 전혀 숨기지 않았고 네. 이 과정 자체도 대중매체에 그대로 노출되어 그렇죠. 있었고 내가 이거를 복제를 하고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복제를 하거나 누가 내가 아이디어만 던진 거를 그리는 행위 자체가 예술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지점과 이 조영남 예. 씨 그림과는 완전 다른 게 조영남 씨는 인터뷰를 하면서 난 그림을 잘 그린다. 내가 잘하는 거는 내가 잘하는 그린다. 걸 해야지. 난 노래랑 그림을 잘한다. 내가 그렸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확실히 현대미술은 참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마르센 듀샹 같은 경우도 네. 그 소변기 거기다가 그렇죠. 이제 세미라는 그 서명만 해뒀는데 그것이 예술작품 미술관에 들어가서 전시가 되면서 예술품으로 또 승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자체가 네, 사실 고전적인 의미로서는 예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예술이잖아요. 그런 경계들이 허물어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규정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죠.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그 조영남 씨가 남이 그린 그림에다가 자신이 스스로 거기다가 이제 조영남 이렇게 쓰면서 이건 내 작품이다 이렇게 하는 행위를 예술이라고 본다면 그거는 조영남 씨 작품이 맞아요. 남이 그린 그림이지만 내 이름을 쓰면 내 작품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그렸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네.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작 작가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과연 사기죄인가? 이게 아주 핫합니다. 이거 가지고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전유산으로 네. 법정 영화로? 그럴 수도 있겠고 판결이 난다면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네, 기획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1심에서 나온 게 2심에서 뒤집히는 것도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 막 아주 흔한 일은 아닌데 그게 또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에 관해서 그렇죠. 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술적인 문제의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네. 야 이거 좀 재밌죠. 수치가 주목됩니다. 네, 저는 허지웅 평론가님 말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앤디 워홀은 이 조영남 씨 사건이랑 완전 다른 지점이 있다. 근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과하고 같이 업혀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현대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법관님들도 이런 부분도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조영남 씨가 근데 이 말을 했어요. 화투를 오래 갖고 놀면 패가 망신한다더니 내가 그 꼴이다. 근데 또 오히려 가짜인가요, 화투를 네, 굉장히 오래 연구해가지고 예. 돈을 번 사람이 이제 말씀 최동원 감독이 타짜로 네, 허영만 화백도 그렇고 원작을 패가 망신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깊게 경우도 들어가되 네. 빨리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화투를 저는 배우질 않아가지고 네. 제 인생에서 참 잘한 일 같습니다. 모든 종류의 도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 저랑 한번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할 줄 아는 도박이라고는 네. 그거 뭐지? 책 위에 동전을 내놓고 책 치는 거 뭐지? 그거 학생 때 해보고 저는 모든 종류의 도박을 안 했습니다. 아 네. 아 좋은 것 같아요. 예, 제작진이 판치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 알아볼까요? 사교적 친분 행위로서의 일시 도박을 하는 것은 도박죄가 아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허지웅 씨한테 바로 내가 한번 알려드리겠다. 한번 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쳤다. 예. 네. 이것이 과연 도박죄 범죄인가? 아닌 근데 거죠? 판돈이 많다면? 판돈으로 맞아요. 판돈으로도 이 도박죄가 성립되는지를 따집니다. 아, 그러면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판돈의 액수와 횟수. 그걸 다 봐요. 사실은 둘 다. 판돈의 액수, 그리고 도박을 했던 시간, 그리고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친분 관계, 네. 그리고 이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그러면 영화 속에서 제가 잠깐 네, 소개를 맞아요. 해드리면 네. 이제 그 극중에 박신양 배우가 5명, 자기까지 포함해서 5명을 모였죠. 그리고 네. 한국은행을 털기 전에 친교의 목적으로 카드를 하는데 거기에 판돈이 꽤 많잖아요. 100만 원 많죠.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네. 거기다가 극 중에 한 명이 박원상 배우가 김상호 배우를 속이려고 이문식 배우랑 짜서 이문식 배우의 카드 하나를 받아가지고 자기 걸로 가져온 다음에 자기 거는 바닥에 껌을 뱉어가지고 거기다가 네, 신발에 묻혀서 한 장을 숨기는. 그랬던 네. 것 같네요. 타짜의 완전 기술이 사기인 여기서 것 같은데요? 나오죠. 네. 네, 맞아요. 타짜의 기술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액수가 적고 그런 경우에 일시 도박인 경우에는 도박죄가 아니라는 사실. 일시 도박의 경우에는 네. 도박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는데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던 사건이 또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온 사건이 있어요. 야, 이거 재밌네. 네. 예, 어떤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증평군의 6급 공무원 A 씨가 사람들과 공무원, 함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판돈이 48만 원이었어요. 근데 1심에서는 48만 원 완전 크다. 유죄야 유죄. 이제 벌금 200만 원을 때렸는데 이제 2심 그 항소심 법관들이 보기에는 48만 원이고 이거 그냥 여기서는 40%이 적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그 판단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48만 원이고 그냥 가볍게 한 판 친 건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또 범죄로 또 하냐. 무죄가 나왔어요. 평론가님 화투 칠 줄 아시나요? 화투 칠 줄 알고요.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네. 판돈이 48만 원이야. 네. 그러면은 게임 우리가 보통 게임이라고 부르는 거를 네. 뭐라고 해야지? 어쨌든 그걸 게임 다 머니? 하고 나면은 네. 다 하고 나면은 48만 원보다 잃은 사람은 더 많이 잃는 거죠. 그렇겠죠. 얼마나 어느 사람들은 잃는 거야? 또 벌고 그러니까 얼마나 할 수 한번 없는 돌 때 게 48만 원인 건가? 뭐 그런 건 아니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사건을 갖고 왔어요. 예. 다른 사건. 요 사건은 48만 원이잖아요. 예. 요 사건은 판돈이 90만 원이었어요. 두 배네 거의. 네, 판돈이 90만 원이었는데 경찰들은 이거는 범죄다. 근데 검찰은 90만 원이야. 90만 원 범죄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 90만 원에 대한 판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1인당 8명이 쳤거든요. 예.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좀 넘었네. 본 거예요. 판돈이라고 한 거는 내 주머니에 있던 돈.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을 다 꺼냈을 때 총 이 판이 제일 커지는 돈이 이제 판돈인 거예요. 판단할 돈. 그래요? 예, 법적으로 판단할 때. 그래서 이제 90만 원 정도, 8명에서 90만 원 정도 쳤을 때 검찰은 이 정도는 범죄는 아니지. 그리고 근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한데 40분 쳤대요. 40분. 그건 굉장히 짧은 시간. 짧은 친 시간에 거네요. 40분. 네. 이게 짧게 딱 치고 빠졌는데 이걸 범죄 아니지라고 판단했던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 다 애매하네요. 네. 네. 이거 우리가 생각해도 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예. 40분에 판돈이 90이라도 예. 제가 봤을 때 잃은 사람이 예. 야
다시 모여. 더 가져와 이럴 것 같은데. 아 그런 건가요? 네. 아 땅 문서를 뭐 이렇게 뭐 그게 이제 작은 게 네. 커지면은 땅 문서까지 갈 수도 있겠죠. 아, 역시 도박의 세계는 위험해요. 여러분 가까이 가지 마세요. 다음 쟁점 알아보겠습니다. 극중 백윤식과 이문식 그리고 제비, 휘발유 알고 보니 다단계 사기꾼. 다단계 사기꾼 네. 어떤 장면? 극중에 이제 아까 박신양 배우가 한국은행 사기를 치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한 번 이 멤버들에게 사기를 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복수였어요. 그 전에 본인 박신양 배우의 형이 이 지금 백윤식, 이문식, 제비, 휘발유 이 사람들이 다단계 사기를 하는데 형이 거기다가 속아가지고 모았던 전 재산을 다 집어넣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사기인지를 알고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사기극으로 이 사람들을 엮은 거죠. 네, 네. 엮은 거죠. 이게 네. 저희 앞서서 이 공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연계 소문 이벤트라고 네. 허지웅 쇼 그 앞에서 뭐 다단계인가요? 인별그램 네. 이거 다단계인가요? 범죄군요. 이거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연계 소문 얘기가 예.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연계가 뭔가 하고 찾아봤네요. 연계가 링크더라고요. 링크. 예예예. 관계 괜찮은 거죠? 이게 좋습니다. 예, 예. 다단계 사기의 핵심은 예. 고수익 치킨 20마리. 예. 고수익. 치킨 20마리면은 꽤 예. 그런데 판돈으로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를 유도해야 돼요. 투자를 유도해서 내 돈을 여기다 묻으면은 예. 당신의 돈을 뭐 100만 원을 묻으면은 우리는 10배로 보상해 준다. 당신의 돈을 얼마를 묻으면은 그렇게 묻게끔 해서 그 판돈으로 이 사람들은 돈을 가져가는 거지 새로운 어떤 투자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새로운 투자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판돈으로 다들 이 수익을 나눠 갖는 거지. 초반에는 수익을 돌려주니까 사람들이 내가 100만 원 넣는데 내 통장에 이자가 바로바로 찍힌다. 10만 원씩 혹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유사수신행이에요. 유사수신행위. 예, 유사수신행이라기도 하고 예. 이게 이제 예전에 이탈리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폰지라는 사람이 이런 수법으로 다단계 사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 폰지 사기라고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걸려들면은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인생을 말아먹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실제로 고수익을 당장 내 통장에 넣어주니까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고 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특히 막 연예인들 한두 명을 거기다가 이제 넣어요. 허지웅이 연계 소문. 이거 지금 하나씩 뭔가 이거 나를 보내려는 제작진의 음모가 허지웅 아닌가. 치킨 20마리. 그런 식으로 그럼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 예.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 사기일 리가 없다. 고수익이 나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판돈 액수가 이제 내가 넣는 액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더 많이 넣으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엔 전 재산을 넣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친척들 돈도 다 끌어다가 넣고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안 그래도 지금 뭐 문자 게시판도 치킨 20마리 이벤트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단계 사기라고 할 때 네. 이거 저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그 뭐 다단계라고 얘기 안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네트워크 마케팅 표현하는 네. 어떤 기업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예, 되게 대표적인 기업들? 큰 네, 네. 기업들, 아주 그 심지어 세계적인 네. 그런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과 네. 이런 그 폰지 사기와는 다르죠. 완전 다른 건가요? 왜냐면, 어떤 부분이 다른 건가요? 네, 그 기업들에서는 실제로 물건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딱 합법의 영역이고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구조가 일반 뭐 시장이 아니라 예. 직접 내가 그 판매자가 된다, 구매자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행위, 예. 폰지 사기 이 부분은 물건 거래가 없어요. 물건 오로지 거래가, 돈, 거래가 없다. 투자 행위, 투자다.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돈만 네, 움직이는군요. 네, 돈만 움직이는 거죠. 네, 이거는 투자다. 그런데 소액인 사람들도 투자할 수 있고 뭐 이제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이 고수익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물건의 거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근데 네. 처벌은 좀 되게 애매한 영역에 걸쳐져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우에는 네. 물건은 되게 사실상 명목에 가깝고 네.
실질적으로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유사수신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 거래가 사실은 목적인데 명목으로 물건을 주는 경우 있잖아요. 무슨 장판이라든지 옥장판이라든지 그렇죠. 네. 뭐 이런 게 굉장히 고가에 팔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단순히 금전 거래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죠. 사실 제가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예, 다단계 피해자들이었어요. 그 2017년도에 예. 그 천안에서 1,000억대. 1,000억이요? 네, 1,000억 넘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드러난 금액만 1,000억이고 이런 유사수신행이라든지 다단계는 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 몇 명의 삶을 지금 갈아먹은 그러게요. 거야? 네, 그 1,000억대 사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자를 고수익을 주는 이자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처에 대한 거는 그 굉장히 비밀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더 황당한 거는 실제로 경찰이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뭐 영장이 청구되고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자들에게는 이거는 다른 업계에서 우리의 수익을 너무 이제 고수익이 나니까 이런 거를 시기해서 찌르는 거다. 걱정 마라. 우리는 곧 안정화될 거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계속 긁어내는 거예요. 한탕을. 해명에도 되게 어떤 사짜 냄새가. 네. 그러게요. 그런데도 피해자들은 쉽게 그게 사기라고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사기라고 정말 알게 되는 순간 내 온 재산이 그렇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하는 인지부조화 현상. 네, 예. 그래서 이걸 사기라고 끝까지 인지를 못하고 그 사람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보탬이 돼서 그 사람이 나온다면 돈을 더 넣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야 세상에. 근데 이 범죄 재구성에도 보면 사기 행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랑을 그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벌이는데 네. 그 사기를 당한 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를 사랑했지. 사기인 걸 알면서도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런 심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 돈 사기 당했을 때도 난 사기가 아니야라고 네. 믿는 거랑 좀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염정아 배우도 이제 그 박신양이 이제 형으로 분장했을 때 형인 줄 알고 그렇지만 5억이라는 보험금을 노리고 이제 꼬시려고 섹시한 자태로 저 그 대사가 기억나더라고요. 차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염정아가 오후가 되면 나를 내줘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거에 꽂혀가지고 네. 종교적인 수준으로 맹신하게 되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렇죠. 이게 가짜다, 사기다, 혹은 뭐 잘못된 것이다라고 정보가 들어와도 그렇죠. 의식적으로 그걸 거부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자기 그걸, 안에서는 정당화를 해버리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완전 바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완전 그러니까 미국 어떤 의사분인데 의사 선생님인데 이 에이즈 검사라고 하는 이제 뭐 소위 어떤 테스트 검사가 있잖아요. 네. 이게 99.9%예요. 네. 그 성공률이. 그러면 0.1%는 틀린 거거든요. 네. 그 0.1%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이 양성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나는 이제 평생 뭐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혹은 나는 에이즈 환자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환자들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몇 개월 지난 후에 내가 그 0.1%였던 거야. 어머. 사실은 양성이 아니었던 거지.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 환자들이 네. 믿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되게 상실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한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의사 네. 선생님이. 그래서 이분들이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가 그건 거야. 내가 지금까지 그 환자라는 명목으로 일종의 어떤 정체성을 쭉 만들어 왔는데 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일단 안 믿는다는 거지. 그럴 리가 없다. 진실을 알려줘도. 네, 네.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환자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네. 지금까지 나의 그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의 인생이 말도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고. 날아가 버리는 거죠. 네. 사기에 걸린 사람의 어떤 그 마음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야, 이래서 오늘 범죄 재구성 관련해서 이야기할 거 많을 줄 알았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기의 재구성 사기의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무법지대 오늘은 최동원 감독의 2004년도 작품 범죄의 재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분 신유진 변호사, 허남용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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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서 저희 허지웅 쇼 인별그램 이벤트 치킨 20마리 이벤트 소개해드렸죠.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고요. 내일은 과학 이야기 나누는 날이죠. 이은희 작가와 원종호 대표 함께 사람 몸에서 나는 채취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저희 이어서 나가는 프로죠. 시사특공대의 DJ 이재익 PD가 음반을 내신 게 있어요. 이걸 과연 틀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축하의 의미로 띄워드립니다. 이재익 PD의 해변으로 가요 들으시면서요. 저는 내일 아침 11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 처음에